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최근 서울 홍익대학교 정문에 이른바 일베의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은 조속과 4학년 홍기하 씨가 수업 과제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설치된 작품에는 달걀을 맞은 흔적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새벽 래퍼 성큰 씨가 조형물을 파손했고 이를 게시판에 알렸습니다. 성큰 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품 의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일베 상징물을 홍익대 정문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멀쩡하고 깨끗한 이 작품을 부숴서 일베 회원들은 가상에서는 멋있고 센 척하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에서는 부서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작품을 바꿔보고 싶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논란이 됐는데요. 설문에 붙여봤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말이죠. 58%가 파손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33%는 일베를 반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형물 파괴는 반대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4%는 반대한다. 5%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까지 2,027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보겠습니다. 원래 논란을 목적으로 세운 조형물인 모양인데 작가가 의도한 듯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 따라서 파괴 또한 변증법적으로 본다면 타당성을 동반한다는 생각이 든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이 혐오를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일베 조형물 설치가 예술로 인정된다면 일베 조형물 파괴 또한 예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가의 예술 행위가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은 이 작품으로 인해서 작품이 전시된 대학과 그 대학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 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공익적 공지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그리고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를 한 다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참여연대의 공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고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 여러분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8일까지고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참여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도전 선언 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 문재인 28.1, 2위 반기문 24.1, 3위 안철수 13.2%로 나타났습니다. 방한 기간 중에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국 텔레그래프인데요.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일 뿐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말솜씨가 없는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다. 네, 이렇게 힐난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윤상현, 안상수 등 무소속 탈당파 의원들에 대한 복당과 관련해 일단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전까지는 복당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밝힌 말인데요. 한편 유승민 의원의 성균관대 강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습 자본주의가 되고요.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저는 이거는 우리 헌법 1조 1항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2014년 무혐의 처리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백억대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조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파고들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서서히 특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살인적 전세 대란에 따른 전세 난민 급증으로 서울 인구가 28년 만에 1,0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서 28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철로 정비 등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구의역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경유값 인상 소식에 경유차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럭과 봉고차 등 상업을 위해서 경유차를 모는 상인은 물론이고 출퇴근에 경유차를 이용하는 직장인 역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YTN과 인터뷰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유값을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이게 차등을 줘갖고 어떻게 조금 해준다면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외제 승용차들도 경유로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리터당 뭐 200~300원 올려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계수단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150원도 커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시련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설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쓸 뿐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주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 선거는 자율투표라고 말했습니다. 자율투표. 이걸 하게 되면 새누리당 옛날 유행어로 개안습이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를 전제로 박지원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이번 임을 위한 행진곡 파문이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보면 역시 의장은 어디에서 갔던 간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제대로 군기 잡겠다. 이런 의지가 뚜렷해 보입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초 국민의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야당이 두 자리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니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관행은 제1당이 의장을 가졌을 때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 그전 관례대로 한다면은 더민주가 의장,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네. 이렇게 가져야 되지만은 지금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네.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 도저히 협치의 가능성이 없고 예. 합의된 내용도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라고 하면은 역시 네. 의장은 어디에서 갔든 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것이 원칙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법사위원장도 혹시 국민의당이 가져갈 수도 있겠군요. 저희 국민의당이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희는 그러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네. 저희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리딩 파티, 예.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원 구성에 어떠한 흥정이나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상임위원장 한석을 더 가져온다거나 또 새칭 밖에서 말하는 뭐 사무총장을 가져온다거나 네.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설사 우리 국민의당에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소화할 능력 이런 걸 생각해서 더민주가 갖는 것이 원칙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을 끊으려는 그런 자정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여야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여당이 끝까지 국회의장직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자율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국회 운영이 어려워진다. 논리 대응 차원에서 한 이야기다. 일종의 압박수단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처럼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 날 서 있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에서 반영돼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반영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19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비효율을 극복해서 좀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원구성 협상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의장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여소야되기 때문에 야당을 더 거대하게 만들어준 건 결국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좀 견제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야당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상임위 협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든 상임위 운영의 룰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냥 8대 8대2라고 하는 의석 배분에 따라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는 그런 여소야대 정신을 반영할 것처럼 협상 태도를 보이던 여당이 갑자기 하루 이틀 전부터 국회의장은 여당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혹스럽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입장이 선회했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여야가 협상하다가 갑자기 여당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는 이제 내부의 반발이 심하거나 또 혹은 청와대에서 무슨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입장을 냈거나 이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갑자기 바뀐 거는 청와대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좀 들고 있죠. 그래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기본적으로 다수 의석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 야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도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국회의장을 아예 그러려면 자율로 협의하지 말고 자유투표에 맡기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당이 압박하려고 한 얘기죠. 압박하려고 한 얘기죠. 이게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수결로 해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헌국회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표대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만약에 자율투표를 하자면 여당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질 텐데 왜 들어가? 이러고 안 들어갈 텐데. 이제 진지하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갑자기 의장 얘기 안 하다 의장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표대결 합시다 이런 수준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채무 제로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이익 집단이다 라면서 맹비난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채무 제로 성과가 민생과 복지를 죽이고 달성한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밝힌 말이 주목됐습니다. 저로서는요. 하여간 이런저런 비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 즉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상 비판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내용. 참 서슴없습니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이렇게 역시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채무제로의 성과로 나왔죠. 예를 들면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진주의료원하고 같은 도립의료원인데 마산의료원이 지금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6억 5천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이 도립의료원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도에 이제 200억을 갖다가 이익 배당을 내줬어요. 네. 말하자면 거기도 산하기관도 전부 구조조정을 다 했습니다. 네.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부 흑자로 돌아서고 서비스 최고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다 그래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려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반대파들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게 쉽게 결심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까 도청이 도는 지원기관이라서 채무 줄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시군 예산을 적게 주고 지원 비율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좀 희생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정한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아마 시군에 준 예산이 역대지사보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예. 자, 사실. 그거 줄여가지고 채무 감축 못합니다. 사실 빚을 없애는 게 허리띠 졸라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즉 도가 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빚을 갚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앵커께서 주장하시는 그 방법은 기업입니다.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착한 빚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은행으로부터 2, 3%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10% 정도 이익을 남기면 7, 8%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그걸 착한 빚이라고 해요. 예. 그러나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는 달리 행정기관의 빚은 착한 빚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조금 다르다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내용도 모르고 기자들이 엉뚱한 반박을 하는 거죠. 예. 채무 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민 복지와 경남 발전을 위해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처럼 줄이면 이제는 쓸만한 돈을 매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이게 이제 빚이 이래 많게 되면 이자가 1년에 400억 이상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이러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정도 예산 여유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 여유분 생기는 것은 말하자면 빚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래를 위한 준비 투자 작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서민 복지 사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무 제로 선포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선심성 사업을 싹 없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도지사 홍준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 어떻게 느끼십니까? 호불호가 좀 분명히 갈리지 않겠습니까? 저야 원래 정치에 20년 할 때마다 호불호를 늘 극단적인 호불호를 안고 사는 사람이죠. 나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할 일만 하고 제가 맡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 고이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고인과 시민에게 사죄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무리한 외주화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와 철저하지 못한 관리 감독,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뉴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원들만의 진술만을 가지고 기자 브리핑 시 그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여 유가족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 원인임을 밝힙니다.
앞서 두 번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이 자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논하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정비 시에는 반드시 서울메트로 직원이 입회하여 2인 1조 작업 이행 여부와 마스터 키를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승인 없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해당 영무원은 작업 인원, 작업 지점, 또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상태 확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왜 그럼 이런 데서 기자회견 하냐고요? 기자보고 일로 가라 줄로 가라 하는 게 어딨어요? 기자회견 한다면서 기자보고 나가라. 2016년 8월 1일 설립 예정인 자회사를 통해서 지경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 관련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안전 분야 업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현재 준비 중인 자회사를 통한 직접 통제 방식으로 정비 점검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회사 직원의 고용승계를 통한 신분 안정화로 주인의식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 인력 재산정 및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당 공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골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하면 청와대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고, 그러면 무르익던 대화 모두는 모두 어그러지고, 늘 이런 식의 대립과 반목의 정치로 돌변하게 되지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니라 머리가 있으나마나한 새머리당이 돼버려요. 122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두뇌는 청와대에 계신 한 분의 것 말고는 필요가 없게 되는 당. 새머리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왜 머리가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은 충성을 잘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할까? 그 머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쭉 그래왔다가 지난 총선에서 그 성적표 받아든 거 아니냐, 화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봐. 야당의 집권을 바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좌파들이 야당이 제1당이 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이 새끼, 개그를 쳐도 이런 무지막지한 개그를 치냐, 이 새끼야? 야, 북한군이 내려와서 개표장에 난입했다고 그래라. 5.18 때 내려왔던 그 부대가. 오, 그럴 수도 있겠구만. 당신 머리가 생각보다 비상한데? 그게 무슨 개드립입니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원래 국회의장직 야당에게 주려고 했다가 청와대 전화 받고는 국회의장 역시 새누리당이 먹어야겠다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변덕 부렸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친박은 유승민 빼고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 다 받아주자, 다 복당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아니고서는 이런 지랄 맞은 상황을 연출할 주체가 있겠습니까? 닥치라고? 나라 꼴이 말이야. 누가 언제부터 청와대를 씹는 걸 그걸 레포츠로 만들었는지. 야, 화나, 그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그랬잖니. 얘는 참 새삼스럽게. 그랬나? 그나저나 서울에 새누리당 재선급 국회의원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 신문에 나왔더군요. 근데 왜 재선급입니까? 왜 초선급은 빼시고 재선급을 만나셨어요? 야, 그거 당선된 애들이 없잖니? 이 새끼. 그걸 새삼스럽게 물어봐. 가슴 아프게. 그런가요?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내가 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 명색이 여당 대표인데 왜 안 만나주셨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염려돼서였겠지. 자기 대권주자를 너무 자주 만나면 키워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권력의 중심이 무한테 쏠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생기지 않을까 무서워서. 이거 하나 물어보자고. 똥을 두려워서 피하나 아니면 무서워서 피하나? 닥쳐, 이 새끼야. 자, 그만들 하시고요. 자, 이님 모시고 퀴즈 풀 차례입니다. 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우상호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청와대 주인장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들 정치를 다 잘못 배웠다고 봐요. 영감님, 닥치세요. 영감님이나 잘하세요. 이 새끼야, 난 잘하지, 이 새끼야.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1등이잖니, 이 새끼야. 여론조사를 보라고. 그건 강력한 대권주자 문재인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반기문이가 그 수선 피우고 떠났어도 휴대전화로만 한 조사에서는 문재인이가 계속 1등이던데. 아니지, 이 새끼야. 문재인이가 지난 총선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 새끼야. 당대표로서 1등을 만들어준, 나 이내 강력한 리더십, 나의 카리스마,
그런 게 주요했던 거 아니겠어? 친문, 친노, 막말 정치인, 자기 정치하는 얼치기들, 이런 새끼들 다 도려냈잖니, 내가. 진정한 수권 능력을 가진 유능한 정당으로 내가 만들어줬다고 봐요. 영감님, 국민의당도 친문재인, 막말 정치인 참 싫어하는데, 이참에 합당하시면 어떨까요? 합당, 그러면 160석이 훌쩍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진석이 또 친박을 비롯한 청와대 하청 노동자들 찍소리나 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을 말했을 적에 안철수가 있어서는 될 일도 안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대권 풀 출마를 해야 합당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 그 이전에는 합당이 추호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남들은 없는 대선 후보는 만들어서라도 모셔오려고 하는데, 대선 2년도 안 남기고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죽이려는 참 이상한 당대표를 봤어요. 이 새끼야, 죽이긴 누가 죽인다고 해, 이 새끼야, 대권을 향한 나 인의 투쟁이라 하겠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이님, 정신 차리세요. 누가 이님 같은 고약한 꼰대한테, 대통령이 돼주십시오 이럽니까? 아이 새끼, 씨발 새끼, 이 똥보 새끼가 어디서 또 지랄 맞은 옹알이야, 이 새끼.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대리기사가 다 모셔와 놓고는 무사고 운전을 했으니까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새끼, 대리기사 드립까지, 이 새끼, 너 이 씨발 새끼, 너 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말 잘했어, 이 새끼야. 너 허벅지, 또 다리통이 굵어가지고, 지하철에 앉아있을 적에 자동으로 쩍벌남이 되지, 이 새끼야. 다리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 새끼.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똥보, 니 고추는 좋겠다, 야. 다리가 알아서 벌어지니까, 앞사들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지금 게시판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님이 남긴 글 못 보셨습니까? 고추 이야기는 이제 웃음보다는 거북스러움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 얘기.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든 유행어인데 그거를 안 하니, 이 새끼야. 너 고추 드립 없었으면은 이 코너 끝났어. 저 임팩트 없는 두 새끼하고 어떻게 시간을 때우니, 이 새끼야. 안 그래? 야, 사회자 고추. 야, 너 숨지 말고 나와서 너도 좀 한번 얘기해봐라. 아이, 수줍은 새끼. 그만하세요, 이제.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이 새끼. 자, 문제를 출제할게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가동 연한이 지난 발전소만 폐쇄하기로 했는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의 아주 미약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이곳 흔히들 땡땡리 발전소라고 하는데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화 공사에 착공했다고 봐요. 강변대로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를 가다 보면 양화대교 서강대교하고 양화대교 중간을 달렸을 적에 우측에 보이는 발전소 있지, 땡땡리 발전소. 여기는 뭐라고 부를지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환님 정답 아십니까? 내가 차원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다고. 차원 관련 부처라니, 이 새끼. 42조 원을 탕진한 이명박 정부 차원 외교 비리 부처의 수장이라고 해야지, 이 새끼야. 닥치라고. 자, 정답은 청량리 발전소. 아니, 뜬금없이 왜 청량리입니까? 리 하면은 청량리지. 또 청량리는 유서 깊은 곳 아니야. 김좌진 장군이 승리한 청량리 전투 유적지잖아. 그거는
청산리겠죠. 예. 청량리가 아니라 청산리. 네. 뭐 서회자 저런 그 새머리한테 뭘 기대하냐? 네, 정답 받아가라. 네네, 정답은요? 뭐 정답은 반기문 대권 자가발전소. 네, 틀렸습니다. 반기문 대권 자가발전소,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자가발전 너무 열심히 하고 간 것 같아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그만.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네, 이 책 매일 2권 선물 드리고 있죠.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 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입니다.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좀처럼 기자를 만나주지 않는 이 구글 관계자 40명을 토마스 슐츠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미래, 이 책을 냈는데요.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낸 그런 책입니다. 아주 귀중한 책인데요. 자, 정답자 2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루거님, 정답은 천조국, 미국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정답이 미국이었죠. 킴벌리의 그 본사가 있는 곳, 바로 미국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살 빼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추호 선생께서 추호도 찔리게 매일매일 뚱보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동네 공원을 몇 바퀴씩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학교에서 열린 세미나 때 로봇 공학하시는 교수님이 강연 전까지는 솔직히 구글이 네이버처럼 그냥 검색 엔진이나 웹사이트 쪽만 하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름 미래를 먼저 산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더라. 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 책을 받아서 구글이 어떤 미래를 미리 살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옛날 박정희 때처럼 찍어내는 식의 그런 방향을 버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비트루거님 정답 맞히셨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님, 네, 정답 미국 맞히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열받아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비용이 없어서 생필품을 못 산다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 맞습니까?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친일파니 독재니 건국 70년이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며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지 젖같은 정당성과 이념을 내세우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나라는 도대체 뭘 위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과연 그 학생들에게 지원할 비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이 사회가 썩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역사 국정화할 돈으로, 아니 박정희 우상화할 돈으로 학생들 지원 좀 하지. 4대강 할 돈으로 무상교육 좀 하지. 그 많은 군장성과 방산비리에 썩어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낮추던지. 이토록 사회가 망가졌군요. 예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면서 장학금 15만 원을 기부한 초등학생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대기업 재벌 부자들은 나라의 자본을 싹쓸이하면서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100억 벌면 1억 기부했으니 나 할 만큼 했다고 뻔뻔해하기보다는 더 나누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만 궁리하지 말고 재벌이면 재벌답게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한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돈 많아서 멋진 게 아니고 돈을 아름답게 써야 멋진 것입니다. 당신들처럼, 재벌들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들처럼 도둑심 보면 그저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일자리나 많이 제공하든지 어떻게 하면 적은 인력에 돈만 더 많이 벌까 이런 것만 따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열심히 일해서 기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잊지 않겠다님,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이런 걸 사이다성 글이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워터노바님이 그 방송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생리 휴가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제가 5월 31일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도 법으로 정해놓은 출석 인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생리통이 극심해서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월 1일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서 3회까지 월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생리결석일 경우 고사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기간 외에는 보호자의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많이 좋아졌네, 우리나라가. 예.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터노바님. 근데 선물은 없습니다. 참, 당첨이 됐는데 그 선물이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 수고스럽지만 당첨되신 날짜와 책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한 번만 더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김용민 pd@gmail.com으로 보내주시던지 해주십시오.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신이 없더라. 네. 꼭 쓰시는 이메일로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모 참여 바라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원구성이 안 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이건 뭐 어느 쪽을 겨냥한 발언입니까 이게? 일단은 그 법정 기한이 6월 7일, 원구성 법정 기한이 6월 7일입니다. 예. 그 기한 안에 어쨌든 3당이 다 합의를 해서 원구성을 하자. 이런 논리죠. 예. 그래서 이제 원구성을 그 기한 안에 마치자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발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예.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 공백은 국정감시와 견제,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 못하면 국민의당은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 받는 국민 없다. 세비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구구절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불로소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은 상당히 국회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고 국회를 몰아가는 어떤 반정치적 정서에 기댄 것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런 독재자들이 쓰던 수법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는 집단이다.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 처우라든지 세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그 논리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어떤 반정치적 정서 그거의 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2012년 대선 때도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의 정치학자는 제대로 준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국회의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인구나 이런 거를 따져보면 지금의 300명보다 더 많이 늘려서 예를 들어 특권을 더 내려놓더라도 지원을 좀 줄이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하게 해야 한다. 이게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인데 안철수 당시 후보는 오히려 거꾸로 가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정치 의식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정치적 정서가 이번 그 문호동 무임금 세비 받지 않겠다.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또 발언으로 표출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야당의 이제 협력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걸 지금 제안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문호동 무임금 같이 이걸 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거부를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1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1년치 월급을 반납해야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 실제로 우리가 월급에 연연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박완주 원내 수석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비 반납으로 놀고 먹는 국회, 일 안 하는 의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원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노는 게 아니지 않냐. 협상도 하고 민생 TF도 하고 무슨 법률도 준비하고 있는데 놀고 먹는 국회 이런 식의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양새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하자마자 의원 전원의 세비 이틀치인 8,179만 원을 모아서 그 부실 채권을 사들였고요. 예.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들, 채권 추심에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실 채권을 소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안 받고 일을 안 했으니까 안 받고 안 쓰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받아서 좋은 곳에 쓰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현명한 활용이고 소비인지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불신 정서 여기에 기대서 반사 이익을 보겠다. 이게 저 나중에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재선급이라면 하여간 참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많이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엊그제 스크린도 정비하다가 숨진 19살 청년을 애도하면서도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는데 예. 본인은 좀 가진 입장에서 좀 구름 위에서 없는 사람들을 좀 보고 그런 상황을 잘 좀 이해를 못하고 이 세비 문제도 의원들한테는 이 활동비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본인은 어쨌든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떤 정말 일반적인 사람, 서민들의 시각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참, 이 양반, 배울 게 많습니다. 예, 정말. 사유할 것도 많고요. 언제까지 계속 이분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언론특위를 설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요. 여러 가지 특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정언론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고의 어떤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불공정한 언론의 보도 행태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데요. 예. 이 언론특위의 중심에는 MBC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MBC 보도국장 출신 김성수 의원, 김성수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기로 했고 또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이 참여를 하고요.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있죠. 방문진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권미혁 의원도 공정 언론 특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도 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례로 됐고, 이번에 특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 언론 특위에서는 일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직 언론인 문제, 이분들을 어떻게 복직을 시킬지 이런 문제를 다 폭넓게 다루게 됩니다. 사실 해직 언론인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랬죠.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딱 하나 성과가 있었죠. MBC의 김재철 사장 쫓아낸 거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쫓아냈던 그 성과 외에 뭐 MBC가 지금 사장 바뀌었다고 달라진 건 뭐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 부드러운 종편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KBS나 MBC 공영방송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예를 들어 뭐 특별다수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장으로 추천한다든지 또 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좀 민주적으로 구성해서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곧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문제들을 다 망라하는 언론 개혁을 포괄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참 이제사 그것도 공약한 사람 쪽도 아니고 야당 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운다는 건데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이런 안건을 갖고 나오면 반대할 명분이 없겠어요? 반대할 명분은 없겠지만 반대하겠죠. 어쨌든 공정해진다는 건 자신들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니까요. 예. 어떻게든 반대하는 데까지는 반대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MBC는 정말 손봐야 합니다. 이게 뭐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공적감식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들 말 전혀 안 듣고요. 뭐 하다못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언론사 기자한테 씹새끼라고 말하는 보도국장이 여전히 건재하고 말이죠.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 분께서 우리 기자한테 어떤 확인차 연락을 한 기자한테
너희는 그 니네 편집국장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냐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로, 예. 예. 저희는 그 편집국장한테 물어봅니다. 저희도 그 내부에 예. 노조에서 내부 어떤 그 콘텐츠 비판하고 감시하는 조직 노조에서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편집국장 찾아가서 물어보고 네.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도 요구하고 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건데 예. 그분 보시기에 MBC 조직이 보기에 어디서 그 하늘 같은 보도국장한테 기자 나부랭이가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MBC라는 조직이 정말로 옛날엔 건강했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구나, 멍들어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나무인의 정도가 이건 뭐 진짜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던 거는 항의하러 온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그런 보도를 버젓이 뉴스에 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 진짜 확실하게 그 권력의 뒷받침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네. 아이고 답답합니다. 네. 하여튼 그 MBC 출신 그 당선자들이 꽤 많죠. 뭐 지역구에서는 최명길 그리고 박광온, 박영선, 그렇죠. 그리고 이 노웅래 이런 의원들이 있고 그렇죠. 또 비례대표로는 또 김성수 의원도 있고 말이죠. 네. 얼마나 활약을 할지. 그래도 뭐 내부에 돌아가는 그런 판도나 정치적 지형 이런 것들을 뭐 손바닥 보듯이 알 테니까 MBC가 과연 그 바뀔지 이분들의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네요.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 그 성균관대 강의를 그제 해서 많은 그 화제를 모았는데 말이죠. 뭐 발언 내용도 괄목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어쨌든 개혁적 보수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예. 어제는 그때 그 성균관대 강연 내용 그 동영상을 같이 올리면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거의 4개월 만에 올린 글이었는데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인사 못 드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고요. 자주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많이 아쉬웠다. 지난 몇 달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늘 주장해 오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헌법 가치를 말했다면서 그 성균관대 강의를 같이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4개월 만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4개월 전에 마지막 그 직전 그 페이스북 메시지는 뭐였나 찾아보니까 새누리당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 예비 후보 포스터를 올린 그게 마지막 글이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예비 후보였으니까 이제 1번 기호 1번이라고 찍힌 이제 포스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인 것이고. 어쨌든 지금 그저께 그 성균관대 강연에 이어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올리고 좀 뭐 디지털 공간에서도 자신의 계속 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저께 강연 발언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좀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공화주의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화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공화의 참뜻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5.16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쿠데타로 그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 정권, 사실은 독재 정권이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공화라는 말 뜻을 오해하고 있다고 사실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디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의 문제는 영린이잖아요. 그리고 5.16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감히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사실은 그전에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원조 친박이었다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밖에 나와서 5.16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공화당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아버지 박정희를 디스하고 이런 거를 보면 유승민은 이제 박근혜와 완벽하게 결별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유승민은 박근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콘크리트 지지율 그것이 있어야 차기 대선이라든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아울러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유승민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모든 정치인들의 생각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이제 다 바닥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차별화, 이제는 짓밟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판단이 섰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렇게 꼬집었죠. 유승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는데 5.16은 5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쿠데타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레임덕이 오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 옛날 친박이라는 사람한테서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구나. 상당히 달라진 상황이다. 이것을 느끼게 한 발언이고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유승민 의원은 탈박이 확실하고 뭐 자이든 본이든 뭐 하여간 그 탈박이 확실하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자기 길을 걷겠다 이런 선언을 한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에는 상식이었죠. 그 고정 지지표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지나고서는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시대가 가는군요. 예.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서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도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 예. 신용카드사들이 이런 손님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자 오전에 한국일보에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왜 이런 보도를 했는지 짐작가는 바는 있는데 저는 그 보도가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예.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은 편의점 결제 59%가 5,000원 미만, 속 끓는 카드사였고요. 소제목은 소액 결제, 벤 수수료 떼고 나면 카드사 손해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 내용은 요즘 소비자들이 특히 편의점에서 이제 이런 일이 많은데요. 800원짜리 물 한 통을 산다. 예. 그러면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가 현금이 있어도 동전 보관하는 게 불편해서 그냥 1,000원, 800원 이런 것도 다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카드사들이 이것 때문에 이 소액 결제,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수수료를 다 떼고 나면 손해를 봐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예. 특히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그 카드 수수료율을 지금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이 이미 통과가 됐는데 예. 20대 국회가 이걸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특히 소액 결제가 많은 병원, 약국 이런 데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카드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우선 소액 결제를 하면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카드사가 손실을 본다. 이 말 자체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2013년에 5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게 편의점 카드 결제 금액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9조 8천억 원으로 뛰었어요. 꽁충 거의 갑절 가까이 뛴 거죠. 예. 그런데 이 많이 뛴 것 중에 그 5,000원 미만 소액 결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편의점 분야에서는 카드사들이 더 많이 이익을 얻은 게 없다라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카드사들 주장 중에는 5,000원 미만 수수료에는 벤이라는 회사에게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5,000원 미만으로 결제가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이 벤이라는 게 영어로 VAN인데요. 결제 대행사라는 곳인데요. 예. 이제 카드를 그으면 이제 카드 정보가 이렇게 쭉쭉쭉 가서 종이에 쭉쭉쭉 찍히고 하는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를 해주는 곳인데 예. 여기에는 무조건 건당 100원씩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카드사들이요. 그러니까 5,000원 미만 결제를 하면 100원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카드사들 주장이 아예 틀린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벤 수수료의 적합성 이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이 논쟁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용카드 회사라는 회사가요. 도대체 뭘 하는 회사냐 이거부터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 회사가 1950년에 미국 뉴욕에서 탄생한 다이너스 카드라는 겁니다. 예. 이제 다이너스 카드가 그게 글자가 디너의 뒤에 S를 붙인 거거든요. N을 하나 빼고요. 그래서
디너죠, 디너. 저녁 식사라는 뜻으로부터 출발을 한 게 다이너스 카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이너스 카드가 애초부터는 식당에 저녁 식사에 외상 대신 하게 해주는 카드였던 거죠. 출발 자체가요. 신용카드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고객이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먹는다. 그런데 돈은 직접 안 내고 외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돈을 매달 월말에 한꺼번에 내가 먹은 걸 퉁쳐서 한꺼번에 갚겠다.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객이 매월 말에 돈을 떼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이제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예. 이 보장이라는 게 바로 신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하고 그 돈을 외상을 하는 사람이 단골 고객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신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예. 안면이 있으니까 이건 예. 뭐 외상하라고 월말에 갚아준다 이런 신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골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고객이 와서 잔뜩 먹은 다음에 이달 말에 갚을 때니까 외상으로 달아놓으세요. 뭐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겠죠. 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 괴리를 메워주는 게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카드사는 단골이 아닌 고객도 마음대로 외상을 하세요. 라는 증표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요. 그러면 이 음식점 주인은 난생 처음 보는 고객이라도 카드를 꺼내면 순순히 외상을 주는 겁니다. 뭘 믿고 주느냐? 바로 카드 회사를 믿는 거죠. 예. 이 고객이 월말에 외상값을 만약에 못 갚으면 가게는 손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대신 외상값을 갚아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신용카드 값을 안 받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신용카드 회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 돈을 받아내는 건 신용카드 회사의 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카드사는 요일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 신용 브로커입니다.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용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 신용 브로커 일을 하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떼돈을 벌어야 된다. 그 정도의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수준 높은 금융회계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요, 자꾸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자꾸 국회에서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요, 이걸 만약에 안 낮추면요, 우리 중소상인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괴멸의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요. 그래서 국회에서 자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고 중소상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은 손실이 난다고 지금 징징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소액 결제를 하면 배행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징징대는 신용카드 회사들,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7개 전업 카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이게 이제 7대 전업 신용카드 회사라고 하거든요. 예. 이 7대 신용카드 전업 회사들 작년 당기 순이익 총합이 2조 185억 원입니다. 순이익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신용 브로커 지수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이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깁니다. 이것도요, 3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예. 감소도 많이 줄었느냐? 아닙니다. 이게 2014년에는 2조 1,786억 원인데 여기서 한 1,500억 정도 빠졌습니다. 한 7, 8% 준 거거든요. 예. 이게 과도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브로커로 2조 원이 넘는, 국가에서 어딘가에 누군가가 가져야 되는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 브로커 지수로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상 거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중소상인들이 2조 원이 넘는 돈을 카드사에 퍼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과도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신용카드 회사들도 회사인데 땅 파서 장사하냐? 예? 걔들도 돈 벌어야지, 기업인데. 예. 맞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는 일이 고작 신용 브로커라면 적당히 벌어야 됩니다. 적당히. 예.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 무슨 대단한 첨단 사업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유통업체들이나 신용카드 업체들이 실적이 뭐 사상 최대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들리면은요 뒷골부터 당깁니다. 예. 이 누가 지금 엄청나게 뜯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지나가는 구멍가게나 동네 슈퍼를 가도요, 이 구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색.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보면은요, 도저히 슈퍼에서 팔 것 같지 않은 희한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슈퍼 주인께 한번 물어보면은요, 이런 거 도대체 왜 파시냐고.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거 구해봐야 잘 팔리지도 않고요. 남는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 왜 파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색이죠, 구색. 예,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이걸 사러 소비자들이 우리 가게로 오거든요. 그러면 온 김에 다른 것도 사는 거예요. 구색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멍가게가 팔아서 남는 건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건데 남지도 않는 소소한 물건들까지 갖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방 소도시 구멍가게에서 슈퍼인데 망치하고 전구도 파는 거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색이라는 게 중요한 그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카드 회사들이 편의점 5,000원 미만 결제 가지고 징징대는데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야 그럼 어쩌라는 거냐. 5,000원 미만 결제하지 말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5,000원 미만 결제에서 아주 약간의 손실을 보는 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000원 미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허용이 돼줘야 그 구색이 있어야 그 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나 고액 결제에 그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카드 회사들이 작년에도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얻었겠죠. 그런데 카드사들 주장은 뭐냐면 고액 결제에서도 남기고 소액 결제에서도 남기고 구색이라는 건 필요도 없고 여기서도 남기고 저기서도 남기고 우리는 절대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고 다 남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훔쳐서 계산해보면 1년에 2조 원씩 버는 애들이요. 더 남길래요. 예. 난 편의점에서도 남겨야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합니까?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말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더 큰 걱정은 20대 국회에 있다. 야당 의원들이 다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병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예. 카드사들은 이거 막아주세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저렇게 크게 보도를 했겠죠. 카드사들이 아마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웃음이 나오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카드 회사들이 손실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예. 4년째 지금 매년 평균 2조 원씩 벌잖아요. 신용 브로커 일한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예. 도대체 우리 중소상인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수수료로 연체이자로 얼마나 더 뜯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야당이 그 카드사들 로비나 언론 플레이에 절대 굴하지 말고요. 소액 결제 수수료이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예.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카드 회사들에 대한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요크루트 한 병도 다 카드로 결제를 해야겠다. 저도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회 환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요. 소액 결제마저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요, 진짜. 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구색도 못 맞추겠다고 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예. 이제 열심히 사실 예를 들면 좀 소액으로 결제할 때요. 네. 편의점주나 이 슈퍼마켓 주인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대 수수료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예. 그게 많이 카드사로 이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야당이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더 많은 곳에서 소액 결제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액수에 제한 없이 다 결제가 가능한 겁니까?
액수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은 뭐 예를 들어 가장 작은 금액. 100원으로도 결제 가능한지. 뭐 100원도 됩니다. 예, 500원도 되고요. 700원도 됩니다. 예, 다 되는데 이제 잠깐 그 계산해 주시는 분이 한 5초 정도 노려보는 건 감수를 하셔야겠죠. 근데 노려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서 노려보는 게 아니라 예. 계산하시는 분은 좀 이상하시겠죠. 아무래도 예, 200원짜리 껌을 카드로 내면 약간 이제 의아하게 보시는 시선 정도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예,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예, 앞으로 마음 놓고 소액 결제를 해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한국은 법률 시장 개방하고 기업 규제 완화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요즘 뭐 트럼프가 부상하기도 하고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 싶기도 하고 미국의 이런 예사롭지 않은 압박 우리 정부의 대응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네. 우선 그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리퍼트 대사의 말 속에는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미국의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대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씩 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예. 어제 오전에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한미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조찬 강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퍼트 대사가 강연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연을 통해서 한국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주장의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죠. 그 3일에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리퍼트 대사가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띈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리퍼트 대사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규제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무역 환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을 막론하고 정부,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면 한국 내 규제 개혁 필요성이 크다고 말한다. 뭐 요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빈정이 상합니다. 저는요. 한국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음에도 해외 기업이 진출을 꺼려하는 나라가 되고 나아가 파트너십을 뺏기는 상황까지 맞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이죠. 이거는요. 협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법률 서비스 개방 등 한미 FTA의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두 주장을 했고요. 이 주장은 아마 한국 법조계가 들었다면 개거품을 물고 반대할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돈 많은 변호사들도 진보와 함께 FTA 반대, 개방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바로 그 한국의 보수층들이 지한파다, 은혜를 입었다 이러면서 물고 빠는 그 리퍼트 대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놓고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역 이익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공세. 리퍼트는 선봉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협박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리퍼트 대사가 테러 당했을 때 왜 무채춤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개고기 넣어주고. 그 고양이 고기 넣어주시고요. 석고돼지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당장 머리 박으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이게 지금 미국이 FTA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고 리퍼트는 지금 그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FTA요. 이게 그 과거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FTA 처리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땡큐 해버리면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정말 어지간한 쌍또라이가 아니면 FTA 철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상세 조항의 조율 그리고 보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 이걸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는 정당도 다르고 철학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민주당 소속의 리퍼트는 벌써 FTA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라, 법률 시장을 풀어라 변죽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와 궤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FTA라는 틀 안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고 싶을 것이다. 이게 제 짐작이고요.
원래부터 그 프리 트레이드, FTA 할 때 프리 트레이드라는 말은요. 예. 원래 무역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닌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의 비교 우위론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노동이 8단위가 들어가고 뭐 선진국은 자동차 만드는데 뭐 노동이 6단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저렇게 바꿔보면 어떤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하는 게 선진국도 이익이고 후진국도 이익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웁니다. 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그리고 이 자유무역 중심주의가 선진국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선진국에서 이런 경제 이론이 나오고 이걸 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냐면은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선진국에 유리한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리카르도의 경제학자가 내세운 비교 우위론의 표를 보면은요. 선진국은 자동차만을 만들어 팔고 후진국은 물고기만을 채취해서 팔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다. 심지어 후진국도 분명히 이익이다. 후진국이 스스로 자동차하고 물고기 모두 만들지 말고 자신에게 장점이 있는 물고기만 특화해서 잡아가지고 무역으로 자동차를 사들여라. 그게 이익이다. 이게 이제 자유무역론 비교 우위론의 요지인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진국은 영원히 물고기만 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못 사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산업 구조가 다 후진적입니다. 농업, 업, 광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들이 이 나라들이 뭘 만들려고 하면 야, 니네들 직접 만들지 마. 우리 거 수입해. 그게 니들한테도 더 이익이야. 리카르도의 비교 의설도 몰라? 우리 거 수입해.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근데 후진국들을 가보면은요. 저도 이제 가끔 후진국들을 들러서 질문을 받아보면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되나요? 답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한국처럼 국민소득을 높여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자 이게 후진국에서는 이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높여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층민들의 국민소득을 높였다. 후진국에서 높였다고 쳐도요. 내수시장이 활성화는 되겠지만 그게 국민경제로 안 돌아옵니다. 국민들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사서 쓰는 생필품 자체가요. 전부 다 수입되는 거거든요. 치약은 콜게이트, 우유는 네슬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차피 국민들 소득이 높아져도 소비를 해봐야 그 돈이 다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국민소득을 높여도 경제 발전이 안 되죠.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선진국이 자유무역하라고 지랄하죠.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그러니까 지금같이 선후진국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후진국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시스템 아래서 국제적 착취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만든 게 선진국 위주의 그 자유무역이고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포기한다고요? 아유,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이제 이쯤 들으시면 그 궁금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후진국에서 벗어났느냐? 한국은 197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은 그 시절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보호무역을 실시한 국가였습니다. 양담배 피는 사람들은 죽일 놈이었죠. 외제차 사는 건 신문에서 씹었다니까요. 외제차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 이런 걸 범죄 취급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기억에 양담배 피우면은 마약 하는 거하고 거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일단 쳐 죽일 놈이었고 심하면은 마약사범 정도로 취급을 했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막강한 보호무역이었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국산품 애용 캠페인하고요. 미국하고 유럽이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후진국이었으면 절대로 가만 안 놔뒀을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은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도록 용인을 해준 겁니다. 한국만 예외로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었고 소련을 견제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지나치게 경제적 후진국이어서는 동북아 정세의 사회주의 열풍이 한국, 일본까지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봐준 거죠. 그럼 이게 누구 덕이냐?
박정희 지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덕이다 이러는 거죠. 개소리인 겁니다. 예. 박정희가 저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한타수를 갖다 놔도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됐던 겁니다. 저거는요. 예. 저게 가능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한국만큼은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용인을 해준 거고 한국은 그 때문에 강력한 보호무역의 기치 아래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70, 1980년대에 농업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박정희가 아니라 김대중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훨씬 더 노동자 농민의 삶을 보장하면서 산업구조도 적절하게 바꾸고 복지와 인권의 기틀을 잡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북을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박정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는 확신이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렇다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미국은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앞으로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더 내놓으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미 리포트가 변죽을 올리기 시작한 게 저런 거죠. 왜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이렇게 하느냐.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미국이 키운 호랑이가 돼버린 거죠. 자동차, 휴대폰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경쟁자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 두 가지 조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새끼들이 이제 잘 사니까 경쟁자가 됐으니까 밟아야 돼 완전히. 이런 조류가 하나 있고요. 예. 아직도 중국이 있잖아, 동북아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사용도가 아직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덜 밟자, 적당히 밟자 하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앞이 트럼프인 거고 뒤가 민주당인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70년대, 80년대 같은 보호무역을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세계 질서상이요. 예. 하지만 여전히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졌지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능력을 감안하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기업들하고 계급장 떼고 자유무역 시장에서 붙을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예.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무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요. 만약에 미국이 자유무역 판 깨자 하면은 땡큐 하고 깹시다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국에서는 수위는 다르지만 다양한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전략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 트럼프 씹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한테 큰절 올리고 빌붙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가 취할 무역 전략이 아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절하고 부채춤 추고 아무리 개고기 갖다 바쳐도요. 예. 미국이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한국 봐주겠습니까? 김무성이 미국 가서 상위구인 100명을 업어보십시오.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하는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이요. 시간을 좀 벌자.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벌 체제를 개선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첫째, 내수 시장을 키워서 무역 의존도를 우선 줄이자.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자. 둘째, 강력한 재벌 기업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 자유 경쟁이 돼도 붙을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자. 셋째, 법률 시장 개방하자고 미국이 나온다. 그러면 법률 시장 지금 개방하면 우리 법률 시장 다 망가진다. 그렇다면 강력한 개혁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하자. 예를 들어서 법률 시장 개방 문제는요. 변호사들이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홍만표 같은 애들이 설치는 한 미국이 법률 시장 열어라 하는데 우리 여론이 열자고 하지 막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 아래 기업의 경쟁력, 법률 시장의 경쟁력,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죠. 지금 한국 정부가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뭐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보수정부 8년 동안 제가 들은 얘기는 한미동맹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 왜 들어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뭐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빨리 이 무역 전략, 장기적인 경제 전략 이런 걸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행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역 문제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리포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리포트가 또 대표적으로 성적 소수자, 권익을 그렇죠.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맞습니다.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그거 보면서 개고기 갖다 바치고 부채 춤춘 한국의 보수 개신교인들은 뭐 입장 표명이 없어요. 기독교분들 어떻게 하시죠? 저도 그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 보수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죠. 그게 뭐 미국 대사가 하는 건데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대학 강연에서 노골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시대를 비웃은 배신자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유승민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 더 이상의 관용과 대화는 없다는 강력한 저주의 표시다. 박동진은 한때 자신의 비서실장이었으면서 박동지의 아버지를 가능케 했고 박동지를 가능케 했던 구국의 결단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로 비하한 유승민의 행태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규정한다. 배신자 유승민은 한 발 더 나가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이 공화당이어서 공화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박동지의 아버지와 박동지를 세트로 싸잡아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다. 공화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혐오의 화신 트럼프 따위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미국 공화당과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면서 3대 세습 중인 북괴, 박동지의 애인을 자처한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 그리고 막말 김용민이가 만드는 공화국 논평일진데 어찌 5.16 이후에 만든 공화당의 책임을 떠넘긴단 말인가. 이는 박동지에게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올마이티 익스트리멀리 테러블한 빅엿을 입에 처물리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남은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와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유신의 후회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서 복당 신청서는 스스로 찢어버린 셈이 된다. 이렇게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될 망동을 감행한다면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만이 유승민을 기다릴 뿐이다. 유승민은 즉각 의원직 사퇴의 정계 은퇴로서 속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형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낮 동안 강한 햇살이 더해져서 기온이 평년보다 4도에서 5도 더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춘천, 광주, 대구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0도를 오르내리는 때이른 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한겨레 조홍섭 환경 전문 기자의 온라인 글 한 편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선 전국을 맞아서 매기론이 곳곳에서 들린다. 수조에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에게 안 먹히기 위해서 미꾸라지가 요리조리 열심히 피해 다녀서 결국 미꾸라지가 더 활발하고 건강해진다는 이론이다. 이 주장은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할까? 문헌을 뒤져봐도 미꾸라지에 대한 메기 효과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는 생태학의 주요 관심사여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한 연구진은 스트레스에 시달린 메뚜기와 정상 메뚜기의 주검이 분해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분해 기간은 약 40일로 같았지만 스트레스 메뚜기의 주검에 질소 함량이 낮아서 토양 미생물 성장이 억제되고 결국 토양의 영양 순환이 느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기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합리화하고 강자가 가한 스트레스를 미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최근의 생태 연구는 과학적으로도 그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굳이 과학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과밀한 수조에 메기를 넣어서 미꾸라지를 놀라게 하면 당장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머지않아 산소와 에너지 고갈로 사망률이 높아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네, 인간과 미꾸라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아닌가요?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